방금 소개받은 김주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쓰면서 크세노폰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달리 보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보게 됐을까? 뭐 이런 관심사가 좀 생겼고요. 21세기 초에. 그랬는데 그런 관심사에서 이제 시작했던 번역이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크세노폰의 이 메모라빌리아 소크라테스 회상을 소개하면서 그 배면에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각기 보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좀 더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소크라테스를 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그림도 뭐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만 맹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뭐 최고의 미남자라고도 하고 최고의 명장이라고도 하고 맞은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 뒤에서 뭔가 소크라테스에게 뭐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는 아마 머리에 얼개관을 쓰고 있고 또 공중에 슬쩍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아폴론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플라톤의 작품에 나오는 모습 때문에 소크라테스 신은 아폴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화가가 이렇게 이제 아폴론 신을 그려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 얘기는 우리가 크세노폰의 이 메모라빌리아 얘기를 진행하면서도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뽑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크세노폰의 뭐 조각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찾아봐도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 나중에 이제 상상으로 그려진 뭐 이런 것들만 있어서 오늘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크세노폰의 인생 자체는 길게 소개할 건 아닙니다만 기원전 430년경쯤 아테네에서 출생을 했고 기원전 350년경쯤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70년 정도, 80년 가까이 살았군요. 옛날 사람 오래 살았고 출생을 이제 기사 계급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히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계급이라는 게 뭐 우리가 중세나 뭐 근대 무슨 귀족 계급처럼 되어 있는 계급은 아닌데 저 명칭 자체는 솔론이라는 아테네 이제 개혁 정치가가 그 빈부격차의 갈등 때문에 아테네가 이제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테네 시민들을 네 계층으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재산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 재산에 따라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명칭들을 붙였는데 저 히페이스라는 계급은 원래는 이제 재산, 그러니까 한 해에 얼마만큼의 곡식을 거두냐 뭐 이런 재산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만 저 이름을 붙인 것에는 전쟁이 났을 때 말을 동원해서 기사로 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라면 말 키우는 건 되게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테네 그 최상층 계급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박학하고 다식한 인물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의 저술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로서 헬레니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 전쟁 후반부를 서술한 편년체 역사를 쓴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뭐 군인으로서는 아나바시스라든가 기병술에 관하여 등등의 작품들을 남겼고요. 아나바시스는 뭐 저건 여행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역사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전기 작가, 본인이 만났던 또는 관심 있어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전기적인 작품을 쓴 그런 몇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퀴로스의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건설자인 퀴로스 얘기, 아게실라우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 이야기, 히에론이라고 하는 시칠리의 참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작가의 면모가 있고요. 그 철학자로 이제 또 오랫동안 크세노폰은 분류돼 왔고 지금도 뭐 철학자로 얘기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보통 이제 고대 철학사 같은데 크세노폰이 따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잘 않습니다. 좀 철학자로서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현재 측면이긴 한데
그 철학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소크라테스 회상뿐만 아니라 향연, 가정 경영론, 소크라테스 변론이라고 하는 4개의 작품을 묶어서 소크라테스적 작품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4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할 때 이 철학자로서의 크세노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플루타르코스의 모델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저술들을 박학다식하게 저술했다는 점, 특히 이제 역사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다는 점, 이게 플루타르코스와 상당히 이제 흡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제 플루타르코스 하면 이제 영웅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영웅전의 그 모델로 우리가 이제 이 전기 작가로서, 그러니까 좀 헬레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년체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추이를 추적해 간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전기 작가로서의 작품들이 보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의 모델이 된다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크세노폰의 작품들 중에 이렇게 좀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병술에 관하여라든가 뭐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에세이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역시도 이제 뭐 우리가 에세이의 효시를 이뤘다고 하는 몽테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플루타르코스를 공부를 하고 그랬다는 것처럼, 역시 또 몽테뉴가 크세노폰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세이의 어떤 효시를 이루는 작품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모로 그 크세노폰은 플루타르코스와 유사한, 또는 플루타르코스가 자신의 저술에서 모델로 삼았음직한 뭐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재판 얘기,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이제 크세노폰의 부재, 이런 내부인데요. 30세가 되기 전이었던 기원전 401년경에 그 알았던 친구, 이제 프로크세노스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퀴로스에게 가게 됩니다. 이 퀴로스는 아까 나왔던 그 퀴로스의 교육에 나왔던 그 퀴로스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이제 마다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 자기네 형이었던 아리타크섹스가 왕이 됐고, 근데 이 아리타크섹스가 왕으로서, 황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로스는 이 소아시아 쪽에 태수로 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 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세력만 갖고 좀 부족하니까 용병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때 이제 히랍인 용병 10,000명이 모집이 돼서 이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게 그리스 쪽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용병으로 여기저기 많이 팔려나갔던 그 히랍인들이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크세노폰이 병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교급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장군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401년에 가서 이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 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퀴로스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대륙 깊숙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퇴각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퇴각 작전을 담은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바시스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건의 와중에 크세노폰은 그 자리 아테네 현장에 없었던 거죠. 이 퀴로스가 죽고, 그다음에 이 몇몇 장군들이 그 황제군의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크세노폰이 그 전체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물론 이제 투표를 거쳐서, 용병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용병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이죠. 그래서 그 안에 투표를 거쳐서 크세노폰이 지휘를 맡고 이제 퇴각 작전을 맡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399년에 마무리됐고, 바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또 이 그 용병들 전체를 지휘해서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게실라우스의 용병으로 또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게 또 스파르타 쪽이 페르시아와 이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복잡한 이제 부침을 겪는데, 이때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갈등을 빚으면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황제에 이제 대항했던 그 용병력 때문인지 아게실라우스의 용병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또 이 아게실라우스가 그 와중에 또 아테네군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도 이제 참여했던 적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아테네에서 재판이 일어나서 골석 상태에서 재판이 돼서 추방당합니다. 크세노폰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 쪽에서 마련해진 엘리스란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냥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그 용병의 일부들과 같이 이제 마을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저수를 하다가 이 엘리스란 지역에 엘리스가 원래 이제 다른 국가였는데 스파르타한테 뺏겼던 땅이었거든요. 엘리스가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러나와서 코린토스로 가서 거기서 사망했다거나 뒤가 좀 불분명한데 아테네로 뒤늦게 돌아왔다는 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크세노폰의 두 아들이 아테네 전쟁 당시에 아테네 쪽에 서서 싸웠다라는 데 기록은 있어서 죽을 무렵쯤에는 아테네와 일종의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앨리스에 살던 시절에 저술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이 네 가지 작품들은 플라톤이 관련된 작품을 쓰면 그 후에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라빌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향연이라는 작품은 플라톤의 작품과 똑같은 제목이고, 또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작품도 똑같은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 후반부에 이제 인터텍슈얼리티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지점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건 뭐 그냥 그림 하나도 없는 게 좀 심심해서 여기 이제 그 아나바시스, 이게 원래 아나바시스란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가에서 해안지대에서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아나바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려오는 카타바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퀴로스가 이제 태수로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결집을 해서 여기 사르디스인가 여기 어디서 결집을 해서 이 반란군이 출범을 했다가 페르시아 내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 다시 회군을 해서 쭉 돌아서 여기 페르가문까지 와서 작전이 끝나는 그 기간이 거의 3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여정입니다. 자, 메모라빌리아는 뭐 소크라테스를 변론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또한 젊은이들을 망치는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소크라테의 회상 1권 1장 1절에 있는 그 맨 앞에 딱 있는 얘기죠. 그 크세노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죄명이라는 거. 자, 그 소크라테스를 변론하는 크세노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두 편, 직접적으로는 두 편이고, 뭐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향연은 뭐 소크라테스의 어떤 면면을 보여준다고 할까?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식의 어떤 이해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변론의 성격으로서는 두 가지 작품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작품하고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성격을 우리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변론도 그렇고 이 크세노폰의 변론도 그렇고 그때 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졌냐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맨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그 재판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뻐기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긴 한데 특히 플라톤의 작품은 더 심해갖고 너무 소크라테스 오만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심어줬다라는 뭐 얘기들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는 그가 왜 그 재판을 굳이 이기려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른 얘기를 들었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고 노년을 길게 끌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한테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 시작 부분에 있으면서 소크라테스 회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4권 맨 끝에.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렸어요. 링 구조라고 하는 뭐 그런 링 컴포지션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론의 성격은 이제 그렇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사람이 소크라테스에서 특히 플라톤이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가 좀 새롭게 달리 보고 있는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작품을 쓴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크세노폰의 저술 의도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회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보다 훨씬 긴 작품이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에서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작품.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회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회상의 특징인데요. 우선은 그 법정 연설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이제 변호사나 검사들 변론 형태를 갖고 있는데 특정 어떤 혐의를 먼저 밝히고 이에 반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불경했다라는 게 이제 그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소크라테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라든가 젊은이들 타락시켰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되게 절제 있는 인물이었고 뭐 젊은이들에게 뭐 스스로를 돌보기를 가르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피고의 덕목을 서술하고 이를 또 확장하고 그래서 3권까지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덕의 어떤 폭을 보여주는 반면에 4권에 가면 주로 이제 철학적인 논의들이 4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법정 연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드라마적 효과의 배제라는 거거든요. 크세노폰의 작품에도 있습니다만 그 대화편들이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디알로고스, 그리스어는 이제 디알로고스입니다만 다이얼로그, 영어의 다이얼로그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 그걸 우리말로 대화편이라고 번역하는데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주변 인물들, 말하자면 제자들이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대화의 중심으로 삼는 대화하는 형식의 작품들, 그러니까 드라마적 형식을 갖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씁니다. 이걸 이제 통칭해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인 논변들이라고 할까요? 뭐 또는 소크라테스 대화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테네 뭐 커봤자 20만 명 정도 살았던 동네에서 수십 편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한때 유행하는 문학 장르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주변에 있던 한 10여 명의 인물들이 몇 편씩의 작품을 씁니다. 물론 그 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건 결국 이 크세노폰의 작품과 플라톤의 작품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 소크라테스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드라마적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 메모라빌리아 소크라테스 회상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전체 작품 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이제 그 대화편이 되다 보면 대화편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주제가 큰 주제가 있게 되고 특정한 어떤 인물들과 만나는 어떤 특정한 시점과 장소가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냥 어느 날 누가 또는 뭐 그런 거 나오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쟁이 집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무개가 소크라테스를 훔쳐보고 있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느 때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중심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주제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사실은 에세이 형태의 어떤 효시가 될 법한 그런 이제 문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역시 이제 플루타르쿠스 얘기를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 또는 이제 찬사문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언제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문학 지혜문학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 뭐 이런 작품들에 보면 어떤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불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 그런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지혜문학의 성격에다가 위인전의 성격에다가 그래서 변론의 성격을 합친 그것이 이제 메모라빌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혜문학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이제 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됐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고대 그리스 6세기 7세기경에 이제 7현인이라고 있거든요. 7명의 이제 솔론을 비롯해서 7명의 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남겨진 말들을 보면 뭐 이를테면 너무 재산이 크게 차이 나는 집안이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지혜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혜 문학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요.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지혜, 즉 뭐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 별거 없다, 뭐 다 죽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두 가지 합쳐져 있는 게 지혜 문학의 특징인데 이 소크라테스 회상에도 그런 양 측면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회상의 얘기들을 좀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죄 주장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했던 그 죄목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에요. 이제 소크라테스 회상 앞부분에 주로 되어 있는 얘기인데 첫 번째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라는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낯선 신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세노폰의 반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나 공공재단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의를 지내는 모습을 누구나 다 봤고 크세노폰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플라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말하자면 따로 섬기는 신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법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종종 어떤 목소리 또는 징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얘기들을 건넨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몬을 보통 신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저기 산신령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들인데 완전히 그 올림포스 12신 정도의 그 신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아니고 뭐 그 신화적으로는 황금 시대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혼령이 다이몬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호신의 성격도 좀 있고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하급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들을 뭐 따라다니면서 개인들의 어떤 영혼을 보살피거나 거꾸로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다이몬이란 말이고 소크라테스는 다이모니온이란 말을 쓰거든요. 다이모니온은 다이몬 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가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가 나한테 신령스러운 존재가 신호를 보낸다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발할 만한 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예언수를 다 이용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신령스러운 존재로부터 이제 예언을 받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예언의 단서가 되는 사물들. 그러니까 우리 점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옛날 사람들도 뭐 새가 어느 방향으로 몇 마리가 나간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점치기도 하고 또 짐승의 내장을 꺼내서 그 색깔을 보고서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 뭐 아침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아침에 가다가 똥 밟았다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고
그 징조를 보낸 신에게 소급을 해서 그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마치 이 낯선 신을 섬긴다는 것처럼 해서 고발을 당했지만 그렇지 않다.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혹시 뒤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신령스러운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물들에게 탓을 하지 않고 그 사물들의 징조가 되는 사물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잘못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는 건데요. 본인도 절제하고 있고 그래서 몸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젊은이와 제자들에게도 절제와 적절한 운동을 강조했다. 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덕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가르쳤다. 적절한 운동을 강조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플라톤은 저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통치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가 교육과 체육 교육을 하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저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점이 아마 이제 크세노폰이 그런 점을 더 군인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3번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얘기고 크세노폰이 이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관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설명입니다. 이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이제 스파르타에 지잖아요. 아테네가 이제 지고 스파르타가 승전국이 되는데 그 스파르타라는 동네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인과 노예의 비율이 10대 1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농노들이 너무 많아서 국내의 치안이 늘 불안한 곳이 여러 차례 반란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파르타가 어디 외국에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죽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 아테네를 이기고 성벽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철수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친정권을 세워놓습니다. 친스파르타 정권인 30인 과두정이라는 걸 세워요. 과두정에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30인들,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민주파가 있고 이 과두정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자들인 거죠. 또 그게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아무래도 좀 있는 집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과두정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민주정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인물들 중에서 30인들을 뽑아서 이 과두정을 세워놓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티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크리티아스라는 인물은 알고 깨도 이제 플라톤의 외당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404년에 스파르타에서 망하고 소크라테스 399년에 죽거든요. 근데 404년 망하고 이 스파르타 정권이 30인 과두정에 서서 8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1,500명 가까이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파들이 나라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상륙 작전을 펼쳐서 내전을 벌여서 민주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8개월 사이에 이 과두정이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으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0인 과두정 사이에 이 정권에 참여했던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녔거든요. 알키비데스도 소크라테스 애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저 수상한 배우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젊은이를 타락시킨다 이런 식으로 고발한 거다.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크리티아스나 알키비아데스가 그렇게 된 것은 소크라테스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소크라테스와 있을 때는 그들은 오히려 절제했고 소크라테스 떠나면서 방종했고 나라를 배신했고 스스로를 망쳤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변론입니다.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구체적인 죄목에 대한 이제 변론이고요. 두 번째는 전방위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걸렸던 죄목 외에도 별도로 달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소개하는 게 이제 2권 이후의 얘기, 1권 후반부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하면서 소크라테스 덕목들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약간 뭐 좀 지리할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만, 여기 뭐 앞에 나오는 얘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성욕과 식욕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지배하며 다음으로는 추위와 더위 그리고 어떤 고된 일도 가장 잘 견디고 더 나아가 적절한 정도의 것들만을 필요로 하도록 스스로를 훈육하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정도의 것들 가지고 아주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일본 전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뽑아서 정리하면 세 가지 소크라테스의 덕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잘 지배한다라는 건 엔크라테이아란 말인데 자제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견딘다는 거 카르테리아 인내라고 번역을 했고 쉽게 만족한다는 거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자족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크라테이아와 카르테이아라는 거는 자제와 인내라는 거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 또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여기서 자유라는 게 뭐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겠죠. 그런 자유, 올바름, 뭐 친애, 부유함, 번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엔크라테이와 카르테리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크세노폰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직접 겸비하고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이제 아우타르케이아 상태가 된다. 자족성의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이아가 여기 보면 그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편, 대화까지 함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롭게 했는지, 그걸 설명하고 싶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좀 자질구레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 가족의 경우에 소크라테스의 아들이 엄마한테 자꾸 대드니까, 대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그 유명한 크산티페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야 엄마한테 좀 대들지 마 그러니까 아 엄마가 인간해지 아버지도 알잖아 뭐 그런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늘 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친구 간에 우애 있으라는 얘기도 하고 이게 안티스테네스라는 인물도 소크라테스의 제자 주변 인물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그 퀴니코스 학파, 견유학파의 효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리고 크세노폰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도자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뭐 병사를 지휘할 줄 아느냐, 진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런 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방향 제시를 할 텐데 그 방향 제시를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설득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 설득력, 말 잘하는 재주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암. 이게 이제 그 밑에 무지하다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 무지해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소크라테스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건 이제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라는 건 자기 평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지하다는 사실의 자각이란 플라톤적인 버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우리가 뭐 진선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물건이 원래 만들어진 어떤 이유, 구실, 그것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과 좀 별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용기라는 건 배움과 연습으로 성장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돼 있죠. 근데
대화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또 플라톤에게는 되게 복잡한 얘기라서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뭐 이데아라든지 뭐 이런 게 용기의 이데아는 뭐 상기에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또 다른 부분이라서 담아놨고요. 지혜와 절제는 같은 것이라든가 뭐 또 모든 덕은 지혜라든가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얘기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람의 과업이라는 것은 잘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은 플라톤과 비슷하고 어떤 측면은 또 달리 해석이 되는 여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독특한 게 이제 전문가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런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전통적인 지혜로운 사람의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사방팔방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잘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낼 줄 알고 뭐 이런 측면에서 크세노폰이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전통적인 현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가나 조각가나 심지어는 이제 기녀에게까지 가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기술을 넘어서는 어떤 영혼 차원에서, 이를테면 화가가 대상을 모방한다고 했을 때 그 모방은 육체 모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면서 그건 영혼을 모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끌고 간다거나, 기녀에게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꼬실 건가에 대해서 네가 몸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영혼을 다 해서 하면 진정한 친구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실용적인 충고들도 또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의 교육인데,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이제 크세노폰이 굳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 동성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했을 때 알키비아데스가 굉장히 잘생긴 이 남자였었고, 그래서 그리스라는 곳이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좋아했고 커서는 여자들이 좋아하고 뭐 그랬던 인물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몸을 좋아한 게 아니라 천성이 타고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다라는 게 이제 변론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논박을 통해서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이 논박이라는 게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자부심에 따른 이제 무지를 드러내게 하고 덕을 열망하게끔 하고, 정의와 부정에 대한 무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좋음에 대한 무지,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 자각하는 쪽으로 이끌어갔다라는 얘기가 젊은이 교육에 이제 관련된 얘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논적의 설정, 이건 이제 그 메모라빌리아의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뭐 한 케이스만 딱 잡았습니다. 4권 뒤에 나오는 얘기는 4권 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인용된 부분은 1권 4장 1절의 얘기긴 한데, 그래서 지금 크세노폰의 전략을 보면 먼저 이제 논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절이에요. 한편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쓰는 글이나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서 그분이 덕을 향하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데는 아주 대단했지만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 그분이 질문을 해가면서 논박했던 말들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같이 지내며 하는 말들까지 살펴보고서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지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게 하라 라는 구절을 이제 회상 앞부분에 이제 크세노폰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거를 이제 다른 저자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거죠. 자, 이 구절 속에서 보면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 이게 플라톤이 아주 긴 세월 동안 많은 작품들을 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괄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그 시기, 보통 이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이라고 합니다만, 그 대화편들에 보면 이를테면 뭐 라케스라는 대화편을 보면 용기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주제로 삼아서 뭐 라케스니 뭐 이런 또 니키아스니 뭐 이런 장군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라케스가 내놓는 용기에 대한 어떤 정의 또는 니키아스가 내놓는 용기에 대한 정의를 소크라테스가 다 논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럼 용기가 뭐냐? 모르겠다요. 보통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난문으로 끝나는 대화편이라고 해서 그런 몇 개의 대화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놓고서 지금 크세노폰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믿고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선생님하고 다른 얘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를 낳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런 딴 선생님을 보셨나? 같은 사람일 텐데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제 크세노폰은 우리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게 무책임하게 말만 꺼내놓고 남 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맨날 뭐 다른 사람 잘못했다만 해놓고 네 대답은 왜 없어? 너무 그 꽃놀이 패라고 하는 자기 부담은 없고 남 문제거리만 끄집어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크세노폰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을 실제로 덕 있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논적을 그리고 논파고자 하는 어떤 논제를 먼저 설정합니다. 전략이라고 뭐 제가 썼습니다만 논의의 구조를 가져옵니다. 그 4권 4장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충분히 훌륭하시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소피스트가 누군지.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한참 극성인 시절에 민주주의라는 결국 이제 표를 얻어와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극성했던 시절에 아테네에 와서 돈 많은 집 자제들에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직업 교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되게 싫어했죠. 그리고 플라톤도 되게 싫어했고. 근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도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걸 막 공격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소크라테스도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자꾸 들춰내고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시인은 소크라테스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크라테스를 코미디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구름이라는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를 희화했거든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피스트인 히피아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4권 4장에서. 주제는 정의예요. justice. 플라톤이 사실은 국가 1권에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넣습니다. 국가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국가 1권을 따로 뭐 트라시마코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로 그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논쟁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그 만고의 진리를 여기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소피스트인 히피아스와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하고 국가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대한 얘기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논의 구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이 써놓은 걸 나중에 보고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부러 갖다 넣은 거야 장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세노폰을 역사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크세노폰이 하는 얘기는 플라톤보다는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증적인 사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본질적인 사실에 더 관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 국가 1권의 논의를 따오기 위해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히피아스가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질문이나 퍼붓고 상대를 논박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피아스가 소크라테스를 공박합니다. 이게 트라시마코스가 똑같이 했던 얘기 국가에서. 근데 회상에서 이제 히피아스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히피아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 뒤에 얘기를 안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설정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얘기를 여기다 갖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런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건데 그거 얘기를 빼놓고 그냥 히피아스가 얘기하는 걸로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구도를 가져와서 플라톤의 문제 제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다른 결론으로 가는 거죠. 국가 1권에 가서는 끝부분이에요.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았지만 정의가 어떠한지만 이야기하고 말아서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다. 자, 위에 찾았다고 밑에 찾아는 다른 겁니다. 예.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트라시모코의 대화를 끝내게 됩니다. 1권이. 근데 이제 회상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우선은 자기가 정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밝혀왔다. 그리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쨌든 밝혀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법을 지키는 것과 정의로운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법을 지키는 게 뭔지에 대한 또 긴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플라톤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요. 선생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 다 대답하는 사람이었지 질문을 회피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인터섹슈얼리티의 한 측면입니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체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요. 크세노폰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크세노폰은 정치 철학자 또는 뭐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자. 근데 우리야 이제 뭐 정치 지도자 있고 뭐 정치 학자 있고 뭐 따로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구별되지 않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서른이 채 못 돼서 아나바시스에서 그 퇴군 작전을 지휘했던 것이 크세노폰의 인생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게 본인의, 그러니까 앞줄부터 먼저 얘기. 소크라테스의 충고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귀족계급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이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아까 이제 그 기사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어 중에 칼로스 카이 아가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훌륭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든지 합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용모도 아름답고 뭐 성품도 훌륭하고라는 뜻이지만 말 그대로는, 근데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집안 좋고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딱 크세노폰이에요. 크세노폰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겼고 말 잘하고, 그러니까 또 집안에 돈 많고, 그러니까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에 가려서 크세노폰을 그렇게 많이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양의 역사에서 크세노폰은 상당히 많이 읽혔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대통령들이 뭐 크세노폰 얘기를 따로 할 정도로 많이 읽혔던 작가인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크세노폰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측면들, 행동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으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이상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현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는 지혜로운 자, 이런 면모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안 따라갑니다. 보면 이제 소년회와 반란참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소년회에서 경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들과 성적 결합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안 되겠는데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크세노폰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크세노폰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크세노폰도 소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계급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있고 남자 이런 거죠. 또 한편에는 그 크세노폰이 그 초청을 받으면서 퀴로스로부터 초청을 받으면서 소크라테스한테 상의를 합니다. 이런 초청이 왔는데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델피에 가서 신탁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가서 신탁을 받는데 뭐라고 받냐면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너 엉터리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존경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퀴로스보다 행복하다는 말을 이제 메모라빌리아에서 합니다. 퀴로스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황제, 일대 황제, 초대 황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보면 퀴로스라는 세속적인 인물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가진 자보다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를 훨씬 더 존경한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삶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여기 정치적 저술대 퀴로스, 그러니까 노퀴로스, 그러니까 황제 일대 황제인 퀴로스와 그의 손주인 퀴로스를 비교하는데 이 황제인 퀴로스도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인데 냉철하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시키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냉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퀴로스보다는 그래서 열정적이고, 근데 소퀴로스는 또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냉철한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크세노폰의 자기 성격입니다. 이제 크세노폰이 이런 작품들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 소크라테스가 그 메모라빌리아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먼저 정치를 하려면 정의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설득을 하지만 결국 뭘 배워서 그래서 정치를 하러 내보내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크세노폰에도. 그래서 그 사실은 정치적 삶 대신에 철학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그게 이제 플라톤에게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알키비아데스나 크리티아스는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향연, 플라톤의 향해서 얘기하죠. 왜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앞에서만 쓰면 자꾸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그게 소크라테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막 감동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은 도망간다. 크세노폰은 어떤 의미에서는 알키비아데스와 비슷한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살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비슷하게는 살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그런 삶의 태도로부터 철학적 삶으로 간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서 지도자의 삶으로 가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얘기로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가르친 것은 정치적 삶을 영위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이라고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지에 대한 주장인데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메모라빌리아나 뭐 소크라테스 변론이나 향연을 보면 어떤 도덕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뭐 용기가 뭔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정할 만한 역량이 있죠. 근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만을 안다. 그 유명한 얘기죠. 예. 중요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고 덕을 규정하는 시도는 난관에 봉착하고 만다. 일부 대화편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정리한 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도리옹의 책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던지는 탐구자의 모습을 보이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교사의 인정.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교육의 전문가이자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자기가 뭐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직접적으로 뭐 답을 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스승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의 제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프로클러스의 뭐 강의를 들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점은 소크라테스가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시민들의 영혼을 돌보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정치가라고 할 만하다. 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다거나 뭐 강대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하는 게 정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플라톤의 해석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기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보면 정치학은 여타 기술과 다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적 능력.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다른 것처럼 기술, 하나의 일종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정치학은 건축술적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노룡의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이거든요. 총기획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르키텍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만 이게 이제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 이제 설계자죠, 설계자. 설계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치이고 그리고 그래서 일종의 도덕 지식이고 좋음과 나쁨에 대한 알미고 다른 기술보다 상위 알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게 총기획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말이 나오는 유명한 책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앞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정치학은 총기획적 알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의 앞뒤 문맥에서 보면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또는 어떤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돈은 좋은 거죠. 그러면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거냐? 다른 것을 위해서 좋은 거죠. 돈을 위해서 물건을 살 수 있거나 뭐 건강을 살 수 있거나 뭐 삶을 윤택하게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끼리 서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추적해 올라가면 더 상위의 것들, 더 상위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좋음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치학이나 윤리학이나 철학은 최상위의 좋은 것을 탐구하고 알아내고자 하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크세노폰의 정치학은 다른 기술과 같은 수준의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건 최고의 알므로서의 좋은 것에 대한 알면 결국은 플라톤의 경우에는 좋음의 이데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 의미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크세노폰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거 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메모라빌리아에서. 그 다음에 부와 시민의 의무.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경제와 물질적 풍요의 조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좋은 시민의 의무는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철학자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에 무관심하고 좋은 시민의 의무는 동료 시민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얘기들은 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다른 책들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